여러분 이제 장적의 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생물 연대가 불확실하죠. 왜냐하면 약간 좀 이 사람도 역시 불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시가 굉장히 뛰어났지만은 그 조년과 만년의 생애가 사실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이 사람은 소주 출신인데 진사과에 일찍 합격을 한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좀 불우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의 안 보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벼슬을 계속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 시각장애가 오기 전에는 굉장히 괜찮은 벼슬을 좀 하다가 한직을 전전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평생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뭐 불우한 심정도 있었겠고, 근데 그런 것들을 특히 이제 이 사람이 두보의 시를 모범으로 삼았기 때문에 민중에 대한 예리한 관찰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시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묘사를 했냐면 그의 시의 경향 자체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의 비정함과 전란 속에 겪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뒤에 시에서 어떤 면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거 하려면 어떤 체입니까? 당연히 악부체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오원율시에도 능했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장적은 굉장히 아름다운 시도 제가 몇 편은 알고 있는데 우리 책에는 이제 워낙 이제 문학사적인 그런 그 가치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쪽으로만 얘기를 해야 되고 해서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도 약간 그 현실주의의 어떤 극치를 다루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문학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늙은 농부가 집이 가난하고 그래서 이제 산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 산에 있는 밭에 서너 모에 그 파종을 해가지고 경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띄엄띄엄 나고 성기고 잘 안, 이게 지금 산에서 농사 지으면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척박한 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세금은 반면에 많아가지고 지금 뭐 얼마 그 걷어들이는 것도 없는데 자기가 이제 먹고 살 게 없는 정도인 겁니다. 근데 이 정도다 보니까 그마저도 다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관의 창고로 실어 나르는데 관의 창고에 들어가면 여기서는 이제 뭐 무작정 이제 계속 이걸 모으니까 뭐 썩어가지고 뭐 이 사람들 먹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뭐 관에서는 이렇게 썩어 나가는 이 정도가 되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좀 대비를 이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첫 세구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구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대비가 되죠. 네. 다음 거 볼까요? 세모다. 그러니까 한 해가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쟁기하고 호미하고 쟁기를 이렇게 이제 헛간에다가 이제 세워놓고 아이를 불러가지고 산에 올라서는 도토리 주워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뭐 하려고 합니까? 도토리 묵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도토리 묵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지만 중국에서도 만듭니다. 예, 그래서 예전부터 이거 했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서강의 장사치는 구슬이 이 진주 구슬이 지금 뭐 어떻습니까? 열말 가득 이거 엄청 비싼 거거든요. 열말 가득 있고 배 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개가 있어가지고 개를 키우는데 근데 개가 뭐를 먹고 있습니까? 사람은 도토리 먹는데 개가 지금 고기를 먹고 있는 겁니다. 예. 완전히 주객 전도되었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이런 식으로 떤 현실에 대해서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이런 현실을 드러내었는데 그렇게 구사한 언어도 역시 이제 신학부 운동을 상기시키는 것처럼 굉장히 쉬운 언어로 구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두보의 어떤 그런 한 측면을 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데서 여러분 어떻게 크게 문학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현실 고발 이걸로 끝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장적하면은 이런 시뿐만 아니라 그 뛰어난 서정시도 많이 썼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봐주면 좋겠는데 혹시 다음 시간에 기회가 있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적의 어떤 소개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이제 우리는 한유, 예,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유는 산문가거든요. 고문운동하면 한유 유정원이잖아요. 그런데 한유는 시도 잘 썼습니다. 모든 산문가는 시인이었습니다. 모든 시인이 다 산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산문가는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특히 이제 어떤 시인이었냐면은 개성의 추구가 아주 뛰어난 시인이었는데 낡고 평범한 말을 피하고 독특하고 빼어난 표현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시는 특히 송대하고 청대의 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은 요거를 이제 우리 책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시어를 심각하게 다듬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말, 함축적인 표현의 어떤 표현으로서 어떤 자기만의 독특한 경계를 창조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심령의 깊은 곳에 쌓인 모든 것을 시에 담아내려고 애를 쓰는 어, 그야말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현대 문학가들이죠. 그래서 어떤 현대적인 문인의 자세가 두보에서 시작되었는데 그게 한유에 와서 이렇게 조금 더 한 단계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유의 시가 있겠지만 사실 한유는 역시 뭐니 해도 한유는 산문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한유의 산문을 우리 자세히 보기로 하고 한유의 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라리 맹교의 시를 봐야 되겠는데요. 이 사람은 남쪽 지방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늦게 급제했습니다. 50세면 예, 너무 나이가 많은데 이 50세 되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사실 죽음을 생각해야 될 그 정도로 굉장히 말년이거든요.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제 급제를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제 중요한 관직은 제수를 받지 못하고 지방관을 전전하게 되는데요. 근데 한 가지 좋았던 거는 지방관으로 있으면서 한유하고 사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됩니다. 맹교 같은 경우에는요, 한유하고 비슷한 어떤 시의 품격이 있어가지고 시를 짓는데 고심참담 막 아주 이제 쥐어 짜내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한자 한자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그 경계 자체는 굉장히 신기하고 독특한 어떤 그런 품격을 나타내는 그런 시를 많이 썼는데요. 제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예,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담아내는 시가 우리 책에는 없고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우리 책에 나오는 시를 보겠습니다. 이 뭡니까? 다듬이 소리를 듣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두견새 울음도 이 다듬이 소리보다 애절하지 않다. 단장 그러니까 이 뭐야 애를 끊는 애를 끊는 것 같은 그런 원숭이 울음도 이 어, 다듬질하는 소리보다는 처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달빛 아래 어느 집의 다듬이 소리가 한 소리 한 소리마다 애간장을 끓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듬질 소리는 나그네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은 그 나그네는 그 소리를 듣고 머리카락이 저절로 하얗게 새는 겁니다. 이 다듬질 소리는 옷을 다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그네 마음을 마치 슬프게 해주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슬퍼진다라고 해서 보시면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네, 그 애절한 느낌을 대표하는 두견새와 원숭이 울음보다 다듬이질 소리가 더 슬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생각을 해야지 그 이유가 나오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시대의 어떤 사회적인 배경하고도 관계가 되겠습니다. 객이 나온 것이 큰 힌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떠나야 되는 겁니다. 길 떠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옷에다가 풀을 먹여야 되니까 풀 먹이고 이제 옷을 다듬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이렇게 하느라고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달픈 소리, 그 고달픈 육체적인 노동은 사실 이런 그
지금부터 이 사람을 볼 수 없는 이 아낙네의 그런 애절한 마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걸 들으면서 이 떠나게 되어 있는 이 나그네의 마음은 이 앞으로는 이제 어쩌면 길게는 몇십 년 동안 이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갈이 찢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절묘한 어떤 순간을 잘 포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고전 강독을 저하고 같이 하신 분이라면은 그 뭐야 이제 이 가독 명교가 쓴 그 시중에 좀 비슷한 나그네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가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 좀 비슷한 시를 썼던 것 같습니다. 자, 야, 이쯤 해서 명교의 시를 마치고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작품까지 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퀴즈를 매일 있다고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당연히 오늘 퀴즈 있습니다. 이거 하셔야 되겠고요. 다음 수업에서는요, 여러분 중당신 유석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유정원, 유석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 책에서는 이하를 중당의 마지막 인물로 취급하겠지만은 사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만당하고 연결되는 게 워낙 강렬해서 어떤 데서는 아마 이하하면 만당으로 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상은만 만당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하까지 같이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예, 같이 이제 병행해서 만당 시인의 작품과 병행해서 이하의 작품을 살피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당시는 끝나는 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조금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당나라 시인 당시 시인하면 당시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불과 2, 3주 만에 마친 것은 예, 짧았다고 보는 게 오히려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번 주 목요일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